조용한 시골 마당, 돗자리 위에서 졸고 있는 미순 할머니. 곁에는 늠름한 진돗개 대바리가 늘 그렇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바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대바리는 짖었고 그 짖음은 한 생명을 살렸죠. 그리고 며칠 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진실이 밝혀지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집, 마당 한 구석에서는 미순 할머니가 낡은 돗자리 위에 몸을 맡기고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치매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일상이죠. 그래도 변함없이 할머니 곁을 지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을 함께한 진돗개 대바리예요. 대바리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늠름한 녀석으로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할머니가 자식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요즘이지만 대바리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알아보시죠. 아침이면 대바리가 할머니의 손등을 살짝 핥으며 깨우고 저녁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대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누군지 몰라도 넌 항상 내 편이구나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큰아들 성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하고 둘째 아들 성민과 며느리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로 통했죠. 동네 사람들이 영희 씨 참 착하다며 칭찬할 때마다 겸손하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아, 뭐려.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라며 손사래를 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의 식사를 대충 챙기거나 약을 제때 드리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하셔도 아까 드셨잖아요. 또 까먹으셨네요 라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성민은 아내의 말만 믿고 있었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날로 야위어 가셨고 예전보다 훨씬 자주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대바리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민한 본능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할머니 곁을 더욱 바짝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영희가 할머니께 다가갈 때마다 대바리의 귀가 쫑긋 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에요. 영희는 대바리의 그런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이게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요?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고라며 성민에게 불평을 늘어놓곤 했죠. 성민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대바리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날로 흐릿해져 갔지만 대바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치 않았어요. 대바라, 너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라며 대바리를 꼭 안고 계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바리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듯 했죠. 이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대바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영희의 눈빛에는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바리만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요즘 들어 대바리의 행동에는 확실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경계심이 강해진 것이죠. 특히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향해 자꾸만 지저댔어요. 그 구멍은 예전부터 있던 것으로 아마도 두더지나 들쥐가 파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바리는 그 구멍 앞에서 몸을 낮추고 털을 곤두세우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죠. 멍멍, 왈왈. 대바리의 짖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청을 도두어내는 그 소리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이 그 구멍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바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셨죠. 대바라, 왜 그러니? 무서운 게 있니? 라고 물으셨지만 대바리는 여전히 그 구멍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대바리의 행동이 몹시 거슬렸어요. 또 시작이네. 쥐나 두더지 때문에 저러는 거겠죠. 걔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성민에게 투덜댔습니다. 성민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대바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져만 갔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대바리는 마당 구석 그 구멍 근처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대바리의 눈은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날카로웠죠. 가끔씩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구멍 쪽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왈왈왈 하며 더욱 격하게 지저댔어요. 할머니의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혼잣말을 하시고 밤이면 알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누가 있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라며 중얼거리시는 일이 잦아졌죠.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대바리는 할머니의 그런 불안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할머니께 저녁 약을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대바리는 영희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희가 약봉지를 꺼내는 모습, 물컵을 준비하는 모습, 할머니께 약을 건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그때 대바리의 눈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의심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몸에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대바리는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드신 후 유독 깊은 잠에 빠지시는 것도 대바리는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밤이면 어김없이 마당 구멍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며칠이 지나자 대바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했던 녀석이 영희만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영희가 할머니께 다가가려 하면 대바리는 재빨리 그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이게가 왜 이래요? 나만 보면 경계하고라며 영희는 불평했지만 대바리의 경계심은 날로 강해져만 갔습니다. 성민은 그런 대바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걔가 늙어서 성격이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대바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그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마당 구멍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영희를 향한 본능적인 경계심, 그리고 할머니의 날로 악화되는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바리만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바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그날 오후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돗자리를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계셨어요. 점심을 드신 후 졸음이 몰려왔는지 할머니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바리는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졸리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낮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마당에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바리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과 냄새를 감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대바리의 몸이 갑자기 바짝 긴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후각이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포착한 것이죠. 그것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뭔가 차갑고 음침한 냄새였습니다. 대바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냄새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당 구석, 평소에 자주 지저대던 그 작은 구멍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대바리는 조용히 몸을 낮추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감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멍 근처에 다가간 대바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구멍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동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길고 매끄러운 몸체가 천천히 구멍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검은색 비늘로 덮인 뱀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뱀이 아니라 독을 가진 위험한 종류였어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돗자리 위에서 잠들어 계신 할머니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대바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뱀의 움직임을 보니 명백히 할머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뱀을 더 자극할 수도 있었죠. 대바리는 숨을 죽이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뱀은 점점 할머니께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돗자리 가장자리까지 와서는 혀를 더욱 빠르게 날름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돗자리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대바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뱀이 할머니의 팔목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마침내 행동에 나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짖으면 할머니가 놀라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으르르. 대바리는 목 깊숙한 곳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의 신호였어요. 뱀에게는 위협을, 할머니께는 위험을 알리는 소리였죠. 하지만 뱀은 대바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어요. 뱀이 할머니의 팔에 거의 닿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바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할머니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왈왈왈. 대바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 전체를 울렸고 동시에 뱀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뱀이 할머니를 물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개입하여 위험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바리의 갑작스러운 짖음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대바라, 왜 그러니? 하지만 곧 할머니는 자신의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찢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어요. 검은 뱀이 자신의 팔목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고 대바리는 그 뱀을 향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대바리의 몸이 뱀과 부딪히는 순간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바리는 재빠르게
뱀의 머리 부분을 입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며 대바리의 목 부분을 향해 독리를 드러냈죠. 쉬익. 뱀의 위협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바라.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대바리와 뱀의 생사를 건 투쟁이 시작된 후였어요. 대바리는 뱀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강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뱀의 비늘이 대바리의 이빨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뱀의 독리가 대바리의 목 부분을 스쳤습니다. 낑! 대바리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독이 스며드는 따가운 느낌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대바리는 뱀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뱀을 흔들어댔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뱀은 대바리의 강력한 공격에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몸의 일부가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듯 대바리의 앞다리를 향해 한 번 더 독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대바리가 다시 한번 아픔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뱀을 놓지 않았어요. 이때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성민과 영희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민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곧 눈앞의 상황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돗자리 위에서 벌벌 떨고 계셨고 대바리는 피를 흘리는 뱀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영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당혹감 같은 것이었죠. 대바리는 마침내 뱀의 숨통을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대바리는 헥헥거리며 뱀에서 입을 떼었어요. 하지만 대바리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목과 앞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독의 영향인지 몸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대바라, 괜찮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대바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대바리는 힘들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죽은 뱀을 할머니에게서 멀리 밀어냈습니다. 성민은 급히 뱀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게 독사잖아. 뱀의 머리 부분을 보니 독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약 대바리가 막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치명적인 독에 당하셨을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어머니도 대바리도. 성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적인 상처는 없었지만 극도의 충격 상태였고 대바리는 독에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대바리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대바라,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바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어요. 대바리는 약해진 몸으로도 할머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뱀은 살무사 종류의 독사입니다. 만약 물렸다면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켰을 거예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바리는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독이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칠간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요. 걔가 정말 용감했네요. 주인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군요. 수의사 선생님도 대바리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영희는 내내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바리를 칭찬하고 할머니의 무사함을 다행스러워할 때 영희만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틀어진 듯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큰아들 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어머니와 대바리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도대체 독사가 어떻게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났을까? 성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당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의문이 생겼어요. 구멍의 크기나 위치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성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동생 성민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민아, 이번 일이 정말 우연일까? 독사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다니. 성민은 형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그냥 산에서 내려온 거 아닐까? 하지만 성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나는 내일 시내에 가서 CCTV를 사올 거야. 성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성민은 형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약속대로 최신형 CCTV 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 녹화될 거야. 성호는 마당 곳곳과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구멍이 있는 마당 구석에는 고성능 야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 영희는 성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형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인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영희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 설치를 계속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야. 어머니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 성호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읽혀졌습니다. 대바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성호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경계심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때때로 대바리는 영희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영희는 더욱 초조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성호는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희가 마당으로 나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이게 뭐지? 성호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희는 손에 작은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그 구멍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흑백이라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를 구멍 속에 넣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화면 속 영희의 행동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영희가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것은 뱀처럼 길쭉한 형태였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린 후 빈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성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이럴 수가. 성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성호는 즉시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더 발견되었습니다. 영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대바리가 격렬하게 짖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대바리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경계했던 거야. 성호는 대바리의 용기와 충성심에 새삼 감탄했어요. 만약 대바리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성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영상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오전 10시경 형사 2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성호 씨시죠? 나이든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CCTV 영상을 형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형사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군요.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독사를 풀어놓았다는 거죠? 젊은 형사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분명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어머, 손님들이 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영희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김영애 씨시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형사들은 영희에게 며칠 전 독사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뭘 하고 계셨나요? 마당에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영희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만 잤어요. 마당에 나간 적 없어요 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형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태블릿 화면에 영희가 마당에서 뱀을 풀어놓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영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화면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어요. 형사들은 차분하게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돈은 계속 들어가고 영희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상속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사를 구해서 마당 구멍을 통해 풀어놓은 것,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를 노린 것,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성호는 영희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머니를. 성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성민은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져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바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뱀독의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 같았어요.
대바리는 갑자기 헥헥거리기 시작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대바라, 할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치셨어요. 치매로 인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셨지만 대바리가 위험하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아셨죠. 우리 대바리가 왜 이래? 성호는 즉시 대바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독의 잔여 성분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의사 선생님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발 대바리를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에요. 성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동물병원에서 대바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대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바라, 제발 일어나. 할미가 여기 있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영희는 경찰서로 연행된 상태였고 성민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대바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바라, 할미 목소리 들리지? 일어나야 해. 우리 함께 집에 가자. 그리고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바리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에요. 수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대바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안정되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대바라, 할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바리를 안으셨습니다. 대바리는 힘없이나마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에게 반응을 보였어요. 할미, 걱정했어? 미안해, 우리 대바리. 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독사를 구입한 경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관찰한 것,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것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속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성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영희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성민이 성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았던 거지라고 위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성호가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겠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성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성호가 직접 챙기는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대바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할머니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할미가 든든해. 할머니는 종종 성호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대바리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일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마치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바리를 진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동네에 명견이 있다니까. 사람보다 낫구먼, 정말. 동네 어르신들은 대바리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대바리를 보면 영웅개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성호를 찾아왔어요. 성호야,
우리 마을 홍보 영상에 대바리를 출연시키면 어떨까? 충견 대바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데. 성우는 웃으며 대바리한테 물어봐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성민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와 대바리를 더욱 극진히 돌보려 애썼어요. 형, 내가 보상하겠어. 평생에 걸쳐서라도. 성민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가족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대바리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으셨습니다. 대바라, 넌 진짜 내 수호천사야. 할머니가 대바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대바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행복해했어요. 마치 자신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는 듯이 말이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도 할머니는 대바리와 함께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대바리와 할머니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니까.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는 개 말이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았고 자신들의 반려동물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우는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어머니와 대바리가 있어서 행복해.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성우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바리는 이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대바리를 보고 가기도 했고 신문에도 몇 번 소개되었습니다. 충견 대바리, 주인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와 대바리가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사라졌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었어요. 대바리는 할머니를 지켜냈고 그 충성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할머니와 대바리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평온이었어요. 성우가 늘 집에 있어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성민도 퇴근 후면 어김없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바리는 할머니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죠. 오늘도 할머니는 마당 돗자리 위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대바리는 할머니의 다리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당 구석에 있던 그 작은 구멍은 이미 메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대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대바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기억력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대바리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바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눈을 반쯤 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대바리와 함께 계시네요. 대바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할머니는 미소로 답하셨어요. 대바리도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성우는 할머니와 대바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정말 다행이야. 대바리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모두 과거가 되었어요. 영희는 감옥에 있고 가족들은 진정으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잠시 졸음이 오셨어요. 잠깐 눈 좀 붙일게. 할머니가 돗자리 위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성우가 바로 옆에 있고 대바리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대바리는 할머니가 잠드시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나비나 새들을 보고도 짖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평안한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어머, 내가 또 잠들었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습니다. 대바리는 할머니가 깨어나시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마치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대바리는 정말 착해. 할미가 자는 동안 지켜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대바리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바리는 할머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작은 소리로 끙끙하고 응답했습니다. 성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바리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보호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성우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저녁 드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일어나셨습니다. 대바리도 함께 일어나 할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대바리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라, 넌 정말 사람보다 낫다. 아니, 넌 진짜 사람이야.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 말이야. 대바리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 대바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할미가 어디 가지 않을게. 할머니의 약속을 들은 대바리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으며 자신도 할머니를 평생 지키겠다는 약속을 표현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하는 저녁, 따뜻한 집 안에서 할머니와 성우, 그리고 대바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바리에게도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성우가 직접 닭고기를 삶아 만든 특별식이었죠. 우리 대바리 맛있게 먹어. 할머니가 대바리의 밥그릇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바리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대바리와 함께 방에서 주무셨어요. 대바리는 할머니의 침대 바로 옆 방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좋은 꿈 꿔, 내 대바라라고 속삭이시자 대바리는 작은 소리로 끙 하고 대답했어요. 조용한 밤이 찾아왔고 할머니와 대바리는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대바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마당 구석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집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넌 사람보다 낫다, 내 대바라. 할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고 대바리는 꿈속에서도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